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자 재산을 나누자고 하던 형제들을 시원하게 참교육을 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중고생 아이 둘 있는 여자입니다. 형제는 어렸을 때나 형제이고 각자 시집 장가가면 남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남남만도 못한 경우가 많은가 봐요. 남편의 형제들과 유산 문제로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고성이 오가고 법적인 문제까지 언급이 되었지만 시원하게 해결이 되긴 했네요. 남편은 사남매 중 장남입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할 당시에 시부모님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시부모님의 도움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난 후부터 시부모님의 경제력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이 있는 지역이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땅값이 오르기도 하고 수용이 되기도 하면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피게 된 것이에요. 시부모님의 경제적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 후에 결혼한 시동생은 시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집을 마련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 둘 다 가게를 차리는데 시부모님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는 전혀 지원을 받은 것이 없었는데 시동생과 시누들을 도와주시니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결혼할 때 시부모님은 시골에 얼마 나가지도 않는 땅을 가지고 계셨고 농사를 짓고 계신 때라서 저희가 맞벌이로 도움을 드려야 할 형편이었으니 저희 결혼에 시부모님이 지원을 못 해주신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완전히는 아니어도 그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공공연히 불만을 말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후 18년간 저희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워낙 알뜰함이 몸에 배인 분들이라 시부모님은 저에게 살림에 대해 잔소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 힘이 들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잔소리는 나쁜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차 받아들이게 되었고 지금은 시부모님의 살아오신 방식이 저에게도 들어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검소와 근검절약에 대한 잔소리 외에 시부모님은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자식들 모두를 당신들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셨고 손주들은 더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시아버지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남은 재산은 시골 땅 하나였고 그 당시에 5억 원 정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시부모님이 담보대출을 받아 부채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때까지 시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 없었고 그 후로도 평생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 자식이라 시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 앞에서 그 땅은 저희에게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욕심을 낼 만한 가치가 없는 땅이어서 그랬는지 시누이들과 시동생은 시아버지의 그 말씀에 당연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5년 전쯤 시어머니께서 저희에게 그 남은 땅을 남편 명의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며 시어머니는 제가 그때까지 시부모님을 친부모처럼 모시고 살았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보다 더 괄괄한 성격을 가진 시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눈물이 나서 시어머니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저와 남편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큰 병에 걸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명의 변경을 하고 몇 년 뒤에나 동생들에게 얘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부터도 저희가 그 땅에 대한 세금을 냈지만 그 후에도 세금을 계속 내왔습니다. 세금이 점점 올랐는데 시골 농지인 땅이라 세금 부담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 땅을 남편의 명의로 하고 난 후에 가끔 힘든 때에는 그 땅의 시세가 올라가고 그 땅의 주변이 좋아지는 것을 보며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땅이 남편의 명의가 된 지 3년 만인 2년 전에
저희 시어머니께서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중증은 아니었지만 치매에 걸리기 전보다는 모시고 살기가 힘들긴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얼마나 고생하시며 살아오셨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양원에 보내라는 주변의 권유를 모두 뿌리치고 살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드리게 되면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마음 아파할 것 같아서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근래 들어 남편의 동생들은 그 땅의 시세가 예전보다 많이 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들은 다 같이 찾아와서 저와 남편에게 재산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했지만 남편은 순하기만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시누이들의 말은 오빠가 고생했던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부모의 재산을 모두 갖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들에게도 권리가 어느 정도는 있으니 생각해줘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나서서 왈가왈부하면 큰 소리가 오갈 것 같아서 참고 있는데 남편이 동생들에게 얼마씩 나누면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 푼도 뺏기기 싫었지만 속으로는 한 1억씩 요구한다면 수용할 의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과 시누이들은 남편에게 각자 3억씩 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형제들 모두 그 땅을 공평하게 나누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표정이 굳어지면서 동생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동생들에게 땅값이 오르기 전에는 아무 말도 없다가 요즘 들어 땅값이 오르니 그런 소리를 하냐며 오랜 시간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은 것이 없으니 그 땅은 우리가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정신이 온전하셨다면 난리를 치시고 중재를 해주셨겠지만 안타깝게도 치매에 걸리셔서 어쩌지 못하셨습니다. 그날은 결론이 나지 않고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시동생과 시누이들은 저와 남편을 전화로 괴롭혔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면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재판을 하겠다는 말까지 들리니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시동생과 시누이들이 다 같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동서와 고모부들도 함께 왔더군요. 와서 또 같은 얘기를 했고 남편은 또 같은 얘기로 반박을 했습니다. 보다 못해 제가 나서서 도련님과 아가씨들 지금까지 시부모님께 지원받은 것이 있지 않냐고 했더니 그것은 증거가 없어서 나중에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나중에 재판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땅을 나누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얘기는 첫째 시누이 남편이 한 얘기였어요. 남편은 그 말에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거지 새끼를 사위 삼고 그럴듯한 가게를 차려줬더니 욕심에 끝이 없다며 쌍욕을 했습니다. 저는 고모부에게 나도 시댁일이라 잠자코 있는데 고모부가 어딜 나서냐고 했어요. 시동생과 시누이들은 고모부 편을 들어 말하고 남편은 동생이란 것들이 다들 이렇게 망나니 같은 것들만 있다고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서류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 명의가 남편과 저의 공동 명의로 돼 있는 서류를 동생들에게 보여줬어요. 어머니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올까봐 그렇게 명의를 가져가라고 했나 보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욕심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동서가 나서서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꼬셔서 명의 이전을 한 것이니 법적으로 안 될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오는데 제가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언제 증여받았는지 잘 보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은 것이 언제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법을 제대로 알고 얘기하라고 했더니 동서는 아무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남편은 동생들에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받은 것과 그 당시 이 땅의 값어치가 비슷했다는 것을 알라고 말했어요. 부모님은 모든 자식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주셨고 우리는 평생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으니 너희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받은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남편의 말이 법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도의적으로는 지극히 옳은 말이라고 했어요. 큰 시누이는 그래도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가 억울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계속 억울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저희 고등학생 큰아이가 나와서 다들 가시라고 말했어요. 작은아빠와 고모들, 지금까지 할머니 걱정하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면서 이제 와서 이러시냐고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큰아이가 무슨 일 저지를 것 같은 표정으로 있으니 더 이상 말 못하고 시동생과 시누이들은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연락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동생들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으니 부양비를 내라고 했대요. 한 달에 100만 원씩으로 잡아 각자 25만 원씩 내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그때마다 알려줄 것이니 병원비의 4분의 1씩 매번 내라고 했대요. 몇 번 전화를 해서 이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남편의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남편은 형제가 있지만 남만도 못한 관계가 된 것 같아요. 형제들이 요구하던 돈을 저희가 순순히 주었다 하더라도 형제 관계가 좋아졌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다 잊고 아이들 입시에나 신경 쓰려고 합니다. 돈과 권력에는 부모 형제도 없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시어머니께서 치매가 온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사전 증여를 해주셨나 봅니다. 정말 사이다네요. 이번 사연은 나이 많은 손아래 동서가 언니라 부르라 강요하길래 시원하게 한 방 먹였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서간에 손아래가 손이보다 나이가 많을 때 호칭 문제, 존대 문제로 고민인 분의 글을 읽고 적어봐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습니다. 시동생은 저보다 1살이 많고 3살 연상과 결혼을 했죠.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그 다음에 시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저와 남편은 연애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결혼 전부터 시동생과 만나곤 했습니다. 연년생 형제인데 둘이 친하더라고요. 둘 다 술을 좋아하고 저는 술을 잘 먹지는 못하지만 술자리는 좋아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함께 술자리를 갖곤 했어요. 시동생은 저보다 1살이 많기는 하지만 저에게 한 번도 반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저에게 형수라고 부르고 깍듯하게 존댓말을 사용했어요. 그때는 저희 모두 어릴 때라서 저는 시동생을 오빠라고 부르고 존댓말을 썼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 앞에서 도련님이라 부르다 보니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시동생은 저에게 형수라 부르다가 시부모님께 한 소리 듣고 나서부터는 형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이 결혼하고 나서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시동생과 저는 맞존대하고요. 그냥 편하게 대하고 편하게 부르고 싶었는데 어른들 눈치를 보며 호칭과 존대를 고치게 되었네요. 아이를 낳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아이 앞에서도 그렇고 친척들 앞에서도 그렇고 제가 시동생을 오빠라고 부른다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동서와 알고 지냈습니다. 가끔 넷이 만나서 술 한잔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동서는 좀 편하게 대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뭐랄까, 좀 꼰대 기질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넷 중에서 본인이 나이가 제일 많다는 이유로 가끔 술자리에서 뭔가를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더 해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시작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생활에 대해서 알려주려 했는데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였어요. 그냥 술자리는 가벼운 얘기 위주로 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말이죠. 만약 누가 고민을 말했을 때라면 조언을 해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언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동서 때문에 괜히 분위기만 무거워져서 좀 만나기가 꺼려지더라고요. 시동생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기는 했지만 제가 뭐라 할 일은 아니라서 별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동서와 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 존댓말을 사용했습니다. 몇 번 만난 이후부터는 동서는 은근슬쩍 반말을 섞어서 말을 하더라고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이듬해 시동생이 결혼했는데 그 뒤에 언젠가 동서가 저에게 둘이 만나자고 하더군요. 퇴근하고 만났는데 저에게 하는 말이 사람들 있을 때는 본인이 저에게 형님이라 부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둘이 있을 때나 저희 남편, 시동생 정도가 함께 있을 때는 본인을 예전처럼 언니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저를 예전처럼 이름을 부르고 반말을 하겠다는 것이었죠. 저는 근데 동서한테 언니라 부른 적 없거든요. 남친 동생의 여자친구이니 서열이 나보다 아래라 생각하거나 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낸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랬던 거였죠. 동서가 그런 제안을 하길래 이 상황 너무 웃기다고 했죠. 사회생활에 대해서 우리한테 열심히 설명해 주시던 분이 이런 제안을 할지는 몰랐다고 했어요. 혹시 동서는 직장에서 상사가 나이 어리면 사석에서 언니라 부르라 하냐고 물어봤어요. 좀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저에게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형님 대접을 그리 받고 싶냐고 비아냥대기까지 하는데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형님 대접을 못 받을 이유는 뭐냐고 했죠. 그리고 그런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꼰대짓으로밖에는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나보다 오래 한 사람이 이 정도밖에 사회성을 못 갖춘 것은 별로 보기 안 좋다고 말해 주었어요. 만약 동서가 꼰대 같은 강요식으로 말하지 않고 평소에 편한 언니처럼 나를 대해 주었다면 내가 먼저 이런 제안을 했을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은 나에게 먼저 기싸움을 거는 것이 참 웃긴다고 말해줬네요. 나는 누구에게 먼저 기싸움 같은 것을 걸거나 하는 편은 아니지만 걸어오는 기싸움은 피하지 않는 편이기도 하다고 했네요. 앞으로 깍듯하게 형님이라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남편과 시부모님께도 꼭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했고요. 동서는 갑자기 저 자세로 나오더군요.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하면서 오늘 얘기는 없던 것으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께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좀 웃겼습니다. 일부러 소리내서 좀 웃어줬어요. 시부모님은 무섭냐고 물었더니 대답 없더군요. 동서 말대로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아내들이 남편 서열을 따르냐고. 남편만 아니면 시부모님도 그냥 연세 많은 분이신데 무서워할 것은 뭐가 있냐고 했더니 동서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이후에 동서는 저에게 깍듯하게 형님으로 대했습니다. 시부모님께 말할 것이라고 그냥 던져본 말이었는데 동서는 그게 그렇게 두려웠나 보더군요. 시부모님께 말하지는 않았어요. 시동생이 워낙 성격이 좋으니 까탈스러운 동서를 만났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동서에게 존대하며 지냈습니다. 부를 때는 동서라고 불렀고요. 지금은 동서와 서로 반말 비슷하게 사용하면서 잘 지냅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한 사이였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동서가 저에게 자기를 언니라 부르라고 했을 때 제가 당황해서 대처를 잘하지 못했다면 지금처럼 잘 지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동서 기에 눌려서 시댁 자체가 많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나이 어린 동서 형님의 꼰대 같은 행동에 기분 상한다는 며느리 입장의 글을 많이 봤는데 저는 나이 많은 손아래 동서의 꼰대 같은 행동을 겪었던 것이죠. 서로서로 잘 지내려는 마음이라면 좋겠지만 먼저 기선제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네요. 암튼 결과적으로 저와 동서의 관계가 나쁘지는 않아 다행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로 계속 지내는 거 안 좋잖아요. 맞네요. 스니님 말씀대로 인척간 호칭보다는 본인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려는 꼰대 같은 마인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똑소리나게 대처 잘 하셨네요. 이번 사연은 초등학교 때 스니님을 괴롭혔던 초등 시절 선생님을 갑과 을의 관계로 다시 만나게 되어 시원하게 사이다를 날린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제가 도리상 잘못인 것은 알지만 제가 한 행동에 대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일단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저는 40대 초반 유부남이며 작은 건물 건물주입니다. 서울 역세권에 있는 건물이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시작한 사업이 잘 되어 모은 돈과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 중에서 일부를 매매한 돈과 어느 정도 대출을 끼고 몇 년 전에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제 건물의 상가 점포들은 역세권이라서 그런지 임대도 잘 되어 전층의 모든 점포가 비지 않습니다. 일단 제 건물이 그런 상황인데 1층에 두 점포가 있습니다.
두 점포는 작은 식당이 임대를 들어와서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 하나는 브랜드 피자집이에요. 그 피자집 사장은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젊은 친구입니다. 세입자인데도 건물주인 저에게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을 했어요. 저는 워낙에 저보다 어린 친구들의 그런 패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 친구를 나쁘게 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자집 사장인 그 친구 외에도 제 건물에 임대를 들어와 있는 모든 세입자들의 건물에 대한 어떤 컴플레인도 바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 왔어요. 어쨌든 그 피자집 사장이 2년 전에 저와 2년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한 후 1년 뒤에 자신의 사업자에 동생과 동업으로 동생 이름도 넣어야 할 일이 생겼다고 저에게 임대차 계약을 동생 이름도 넣어서 다시 하자고 해서 2년 계약으로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1년 되어가는 얼마 전 그 피자집 사장인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점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가게를 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만 생각하고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넘게 남았는데 뭘 벌써 이야기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계약이 아니라 처음에 세입자로 들어올 때 2년 계약을 한 것을 얘기하며 그 계약서의 계약 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화를 내지 말고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저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건물주 갑질이라고 더 화를 냈어요. 제 건물이 세입자 하나가 빠지면 바로 세입자가 들어오는 곳이라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빼달라면 바로 빼주고 다른 세입자에게 세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빼주려고 했는데 저에게 그렇게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니 저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기분이 나쁘던 안 나쁘던지 간에 젊은 친구가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보기 좋았던지라 그 피자집 사장 친구가 하겠다는 대로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녁에 자기 가게에서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요. 알겠다고 하고 퇴근 후에 제 건물 피자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 그 사장 친구와 어떤 어르신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어르신은 그 친구의 아버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님이 저를 보자마자 화를 내시면서 가게를 세입자 사정에 맞춰서 빼줘야지 있는 사람이 그래서야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르신은 또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교육계에 몇 년을 몸담고 있었다. 이 건물의 관할구의 구청장이 당신의 친구 동생이라 당신의 말 한마디면 이 건물 전체를 빈점포로 만들 수 있다. 등등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피자집 사장 친구와 전화한 내용을 얘기하며 안 빼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겨우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 그 어르신이 자꾸 제 말을 끊고 당신의 인맥이 어마어마하다고 얘기하셔서 정말 간신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당신의 아들인 피자집 사장 친구가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데 그런 아이한테 그렇게 돈을 뺏어 먹으려 들면 안 된다고 훈계까지 하더라고요. 대화 방식이 일방통행인 그 어르신의 태도에도 좀 짜증이 났지만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해준다고 하는데 계속 제가 큰 잘못을 한 것인 양 말씀하시는 것에도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 어르신의 말을 들으며 어르신의 얼굴을 자세히 보다 보니 많이 낯이 익더라고요. 그리고 피자집 사장 친구와 계약서를 쓸 때 그 친구의 성이 윤 씨라는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퇴직 전 직업이 선생님이셨냐고요? 맞다고 하시면서 그걸 어찌 알았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선생님과 있었던 일들을 몇 가지만 적어볼게요. 1학기 개학한 지 며칠 안 된 날,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신나게 친구들과 놀고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저와 몇몇 남자아이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다짜고짜 저와 친구들을 쌍따귀를
세대씩이었습니다. 별이 번쩍 보이더라고요. 누구한테 맞아서 별이 보였던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저희에게 여자아이들 놀리고 도망친 것 때문에 저희에게 이러시는 것이라고, 한 번 더 그런 일이 생기면 더 심하게 혼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자아이들을 놀리고 도망친 적이 없었어요.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선생님이 무서워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변명이 통하는 선생님이었다면 아이들을 때리기 전에 먼저 그런 짓을 했냐고 물어봤겠죠. 그 선생님에게 다른 남자아이들도 많이 맞고 혼났지만 저는 유독 더 많이 혼났습니다. 수업 시간에 기지개를 켰다가 끌려나가 싸대기가 날라왔고요. 수업 시간에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단체 생활 못할 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선생님의 발길질에 넘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여자아이들 앞에서 욕을 썼다고 체육 시간에 주전자에 물을 담아 피구 라인을 그리고 있는 저에게 빨리빨리 안 그린다며 저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체육 시간에 연 날리기를 하는데 연을 날리며 얼레를 쥐고 뒷걸음질로 걷다가 다른 여자아이와 부딪혔다고 주위를 살필 줄 모르는 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맞기도 했어요. 그때는 제가 정말 못난 놈인 줄 알았습니다. 거의 매일을 선생님에게 혼나고 맞고 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선생님에게 맞거나 혼났다고 얘기하면 이유도 듣지 않고 네가 뭘 잘못했길래 선생님한테 혼나? 이놈 새끼야! 하면서 저를 혼내시는 분들이었던 터라 이렇게 선생님께 별 이유도 없이 맞고 혼나고 해도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3학년 1년 내내 우유당번, 난로당번이었습니다. 반 친구들의 우유를 배급받는 학교 창고에서 우유를 받아다가 반으로 매일 가지고 가야 했고요. 겨울에는 난로에 넣을 장작과 조개탄이 담긴 양동이를 교실로 가지고 와서 난로를 피우고 수업이 모두 끝나면 난로의 불을 끄고 난로 안의 재를 퍼서 버리는 곳에 버리고 난로 주변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물론 난로 당번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을 잘 못하면 선생님은 저희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치거나 발로 엉덩이를 걷어찼고요. 봄비가 오던 어느 날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학교 앞으로 데리러 오셨었는데요. 차를 가지고 오셨었어요. 저희 아버지와 차를 타고 집에 가는 모습을 그 선생님이 봤나 봐요. 그 다음날 저에게 네 애비란 사람은 그렇게 차도 타고 다니면서 선생님을 한 번 안 찾아온대냐? 하면서 제 꿀밤을 때렸습니다. 그 이후에 저를 더 괴롭혔고요. 그 시절에는 가정환경 조사를 해보면 아빠가 차가 있는 사람이 한 반에 두세 명 있을 시절이었거든요. 그런 집이면서 왜 부모가 안 찾아오냐며 그 선생님은 저를 더 괴롭힌 것이라는 걸 나중에 커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이유들로 그 선생님에게 혼나고 맞고 했는데 지금 당장 기억나는 것들 중 일부가 이 정도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결석이 참 많았는데 월요일 아침에는 정말로 열이 나고 토하고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석을 하는 것이 결정이 되면 정말 몸이 아팠던 것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이때 제가 결석했던 것이 학교 가기 싫어서 엄살을 부렸던 것이라며 아직도 저에게 월요일에 아프지 않냐고 놀리곤 해요. 그때 제가 선생님이 무서워서 학교가 가기 싫은 부담감에 몸이 진짜로 반응을 해서 열이 나고 아팠던 것이었다는 것을 대학 때 심리학 과목을 듣다가 알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뭔가를 어렴풋이나마 알았었는지 4학년 때부터는 학년 초에 학부모 회의 때 저희 어머니에게 꼭 선생님을 찾아가 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선생님을 뵈면 꼭 촌지를 드리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서 선생님한테 괴롭힘 당하지 않으려고요. 그 무섭고 괴로웠던 초등학교 3학년이 끝나고 4학년, 5학년이 되어서도 복도에서 그 3학년 때 선생님을 만나면 자동 반사로 몸이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를 지나 성인이 되면서 그 무서웠던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제 분노의 대상이 되었죠. 나중에 그 선생님을 길에서 마주치면 그 인간 내가 깜빵에 가더라도 어디 한 군데 부러뜨리고 만다. 내가 크게 성공해서 명사가 되어 TV는 사랑을 싣고에 출연해서 이 선생님을 찾아달라 해서 카메라 앞에서 그 선생님을 개망신 주겠다 등등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0쯤부터는 그 선생님에 대한 분노도 좀 약해져서 가끔 생각날 뿐 마음속에 그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다시 이 은사님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건물주와 세입자의 아버지로요. 그래서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제자였다고요. 그랬더니 엄청 반가워하면서 저에게 피자집 사장 친구가 은사인 본인의 아들이니 나갈 때까지 월세를 안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면 월세도 좀 깎아주고 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욕이 튀어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고 얘기했습니다. 원래 계약과 상관없이 나가겠다고 할 때 보증금 돌려주고 나가도록 해주려고 했는데 선생님의 아들이라서 계약 기간 다 채울 때까지 월세를 받겠다고요. 그 전에 다른 세입자를 피자집 사장이 직접 구해오면 나갈 수 있도록은 해주겠다고 하고요. 그 말에 선생님은 자신에게 배웠다면 이런 나쁜 인성을 가질 리가 없는데 어쩌다가 사람이 이렇게 못돼 먹어졌냐고 저에게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드님 앞에서 대쪽 같은 선생님의 이미지로 남고 싶으면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드님 앞에서 망신당하지 말고 그 입 조심하시라고도 하고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못된 선생님으로 행동했던 것이 제 담임을 맡았던 때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도 잘 알고 있었나 보죠. 그렇게 얘기하고 피자집 사장 친구에게 저와 아버님의 얘기를 옆에서 들어 내 의지를 알 테니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피자집 사장인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가게를 빼달라고 계속 하길래 절대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피자집 사장도 어린 친구가 먹고 살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제가 설마 가게를 안 빼주겠습니까? 근데 저에게 그리도 모질게 굴었던 초등시절 선생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그 친구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고 싶고 골탕 먹이고 싶고 하는 마음만 드네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겠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제 글이 이렇게 여러분들께 큰 관심을 받아서 사실 놀랐습니다. 저에게 몇 살이냐고 물으시면서 그 윤씨 선생님 이름을 말해봐라. 나도 윤씨 선생님에게 심하게 당한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가게 빼주고 얼른 잊으라 하시는 분들도 계셨네요. 여러분들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후기가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많아서 또 글을 적습니다. 그 피자집 사장인 친구가 다음 날도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은사님의 아들인 자기에게 이렇게 냉정하게 굴 수 있는 거냐면서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너희 아버지는 내 은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든 내일이든 아버님과 함께 다시 한번 만나자고 얘기했고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전화가 와서 그날 저녁에 그 친구의 아버님인 그 선생님이 피자집으로 오기로 했다면서 저에게 퇴근길에 와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퇴근길에 피자집으로 갔습니다. 그 선생님을 만나자마자 제가 선생님에게 괴롭힘 당했던 것을 기억나는 대로 쏟아냈습니다. 그 아들인 피자집 사장이 많이 놀라더군요. 제가 또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자기 기분에 따라 아이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촌지나 바라고 하는 버러지 같은 짓을 해서 다른 애꿎은 선생님들도 싸잡아서 선생질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거라고요. 선생님에게 배웠던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한테 해코지하려고 벼르는 사람이 적지 않을 테니 명대로 살고 싶으시면
밖에 다니실 때 조심해서 다니시라고요. 당신이 선생님으로 퇴직하셨다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남들에게 숨기시라고요. 그리고 제가 피자집 사장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청렴한 선생님으로 퇴직하신 것으로 너는 알고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사실을 말함으로써 너희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인간 이하의 사람이라고요. 여기까지 말했더니 선생님이 뭐라 얘기하려 하길래 제가 무슨 말이든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했던 악마난 할 법한 말과 행동들에 대해 시치미를 뗀다고 그 일이 없었던 일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 혹시 나에게 사과를 하려는 것이면 내가 당신 같은 인간의 사과는 안 받아줄 것이라고요. 이렇게 나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서 만난 걸 다행으로 알라고요. 내가 20대 때 선생님과 만났으면 선생님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피자집 사장에게 저런 사람의 아들인 너와도 오래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으니 이번 달만 있고 보증금 돌려줄 테니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고 했습니다. 선생님과 그 아들 둘 다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피자집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와이프에게 이 이야기를 전부 했습니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저를 위로하려고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늙은이를 그냥 뒀어? 패버리지? 하더라고요. 제가 연애 시절부터 와이프에게 그 선생님에게 당했던 것들을 종종 얘기했었거든요. 그 선생님을 패버리지 그랬냐는 와이프의 말이 저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한 빈말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계속 저를 대신해서 화를 내주고 그 선생님을 욕해주고 하는 중에 저도 마음속으로 제 어린 시절을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선생이라는 악마의 악한 짓을 혼자 감내하던 10살의 저에게 너는 아무 잘못도 없었다고 얘기해 줬고요. 그리고 완전히 잊는 것이야 힘들겠지만 저희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생활도 힘들고 괴로웠던 기억만이 아닌 그냥 내 인생에서 한 기간으로만 기억해 보려고요.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셔서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의 말대로 쬐금 가졌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닌 착한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아픈 기억이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조물주 위의 건물주가 되셨군요. 조물주 위에 계신 분이라서 그런지 아량도 넓으시네요. 앞으로도 쓰니님을 크게 위해 주시는 아내분과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남편에게 시댁 조상들 퇴마하자 한 며느님과 미성년자인 아들과 성기를 하고도 적반하장을 하던 과외 선생이 응징을 당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댁은 무교이고 저는 기독교입니다. 올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어머님이 올해 1월 달에 빙판에서 넘어져서 손목뼈가 박살나시고 시동생이 일하다 발가락 골절, 그리고 또 시누이 임신 초기 계류유산, 그리고 지난달에 남편 교통사고요. 다 크게 다친 사고는 아니라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아니셨는지 친구분이랑 같이 점을 보러 갔다 오셨대요. 점집에서 조상님을 잘 모셔야 한다고 제사를 다시 지내라고 했다고 내년 설 차례부터 다시 지내자고 하셨대요. 제사를 안 지내면 앞으로 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했다네요. 아직 어머님께 직접은 못 들은 얘기로 남편이 어제 아이랑 둘이서 시댁에 갔다가 들었다고 전해준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3남 4녀 중 아들로는 세 번째이고 막내세요. 아버님 연세가 7순이 지나셨어요. 제사 없어진 지는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큰 집에 큰아버님 돌아가시고 큰 집도 기독교다 보니 제사를 없앴다고 들었고요. 지금까지 안 지내던 제사를 다시 부활시키다뇨.
제사를 정성 들여 지내면 조상이 해코지 안 한다고 그랬다는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혔어요. 제사를 안 지내면 더 큰 위험이 생기고 제사를 지내면 괜찮다니. 그리고 제사를 다시 부활시키면 남편이 장남이니 나중에 저보고 지내라는 거잖아요. 아직 며느리도 저 하나인데. 진짜 그 순간 바로 튀어나온 말이 퇴마하자는 말이었어요. 제사 안 지내준다고 해코지하는 조상이면 악한 귀신이니 퇴마해야 한다고 목사님한테 퇴마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겠다 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제가 자기 조상 욕보였다고 큰소리치고 전 저대로 어머님이 저한테 제사의 제자도 얘기 꺼내게 하지 말라고 화내고 싸웠어요. 싸우고 오늘 화난다고 남편도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버렸어요. 저도 밥 차려줄 생각 안 했고요. 제 생각은 변함없어요. 해코지하는 조상이면 퇴마해야 한다는 거요. 제가 걸리는 것은 그 얘기를 남편에게 대놓고 말한 건 잘못인가 하는 거예요. 제 결혼 조건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시댁이 제사가 없는 집안이라는 이유도 있었어요. 제가 기독교니까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제사 얘기 남편하고 다시 해볼 거예요. 제사는 절대 못한다고 할 건데 퇴마 얘기한 것은 남편에게 사과하는 게 좋을지 알고 싶어요. 댓글입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터짐. 틀린 말도 아니네요. 해코지하는 조상은 퇴마. 아니 근데 맞는 말 아님? 밥 안 준다고 후손들 망치면 퇴마해야지. 죄송한데 조상을 퇴마하자 순간 웃겼어요. 제사 절에 맡기든 무시하고 안 지내든 일단 남편분에게 사과는 하세요. 반대 입장이라면 그 소리를 남편이 당신에게 했다면?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40 초반의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로 지방에서 디자인 일을 하고 있고 아는 사람과 그곳에서 창업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4번만 출근을 하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종종 집을 비울 때도 있습니다. 18살 딸과 17살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출장이 잦은 편이고 저는 지방에 갈 때도 있어서 아이들을 둘만 남겨놓기도 합니다. 일이 늦게 끝나면 사무실에서 야근하고 잠깐 잤다가 서울로 올라옵니다. 딸은 예고에 다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늦게 들어오고 아들은 인문계 고등학교인데다가 학원에 가지 않는 날은 일찍 집에 있습니다. 아들의 학업이 걱정되는 터라 남편과 아이와 상의해서 과외를 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영어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대학생으로 23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명문대생이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몇 주 전에 청소를 하다 아들 방에서 콘돔 한 박스와 쓴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아들이 자라나면서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남편과 충분히 적절한 이야기를 나눴고 성교육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남편과 성인이 될 때까지는 관계를 갖지 않기로 약속했고 만약 관계를 할 시를 대비해 피임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성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미성년자이니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줬으면 했습니다. 상대인 여학생을 알지는 못했는데 알고 보니 지금 과외를 해주는 선생님인 학생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보려고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아들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려다가 카카오톡을 보게 되었고 둘이 아들의 침대에서 벗고 찍은 사진과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잘지 말지를 정하는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 아들의 뺨을 때렸고 저는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거부하더군요. 저는 결코 남편이 아들에게 소리친 것처럼 더럽다거나 짐승이냐, 공부시켜줬더니 이따위로 부모를 배신하려 드느냐, 그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는 혼란스럽고 또 배신감도 느꼈지만 아들이 클 만큼 컸으니 사회생활엔 간섭하고 싶지 않지만 아직은 미성년자이니 자제했으면 합니다. 평범한 또래 애들처럼 스스로 해결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요. 저번 주에 과외해주는 학생에게 전화해서 만났습니다. 저는 여태 안 준 과외비를 계산해서 건네주고 과외를 끝내고 싶고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더 이상 가지지 않으면 좋겠다고 차분하게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이니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착하고 예쁜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비아냥대면서 아들을 간섭하고 억압하려고 든다고 했습니다. 아줌마가 뭘 알길래 그런 걸로 따지냐며 창피한 줄 알라더군요. 자기가 아들과 자고 싶어서 잔 거고 그런 걸 알아낸 게 뭐 자랑이냐고 돈다발 들고 와서 이런 말을 하냐고요. 그러기엔 액수가 너무 적은 게 아니냐고 비웃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삼류 드라마 마냥 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 학교 근처 카페였는데 분을 이기지 못하고 녀처럼 미성자랑 자는 게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고 큰 소리로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그 카페 안에서 학교 학생들이 많았나 봅니다. 오늘 전화가 와서 댁이 내 인생을 망쳤다고 학교에 소문이 쫙 퍼지고 교수들도 자기를 무시하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다고 남자친구랑도 헤어지고 같은 대학의 동생이 부모님께 말해서 휴학을 하게 생겼다고 광분하며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너를 깼다니 내가 사라고 너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겠다는 둥의 말을 두서없이 하더군요. 아들도 저를 몰아세우며 창피한 줄 알라고 부끄럽다고 엄마 아들로 태어난 게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하더군요. 제가 실수한 것도 있지만 아들에게 그런 말을 들은 게 너무 충격이었고 제가 그렇게 큰 실수를 한 걸까요? 다만 과외 선생이 그런 말을 한 게 저한테 너무 모욕적이었습니다. 제가 돈다발을 주며 헤어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조용히 해결하고 아들이 학업에 열중하기만을 바랬는데 이것도 오지랖이고 간섭이었나요? 제가 한 일이 결과가 너무 컸지만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최대한 정중하게 그 학생에게 말했고 모욕당했고 결과를 예상할 수도 없었는데 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겠고 소송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한 걸까요? 댓글입니다. 사람들이 속고만 살았나 봐요. 속아서 피해보는 것도 아니고 믿어서 좋은 말 해주면 안 되나? 난 그냥 그 과외 선생이 미친 같은데 돈 주고 영어 공부시켰지 누가 성교육 실습 시켰냐? 명예훼손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아줌마가 사실만 말했는데 그리고 돈 주면서 헤어지랬어? 그동안 가르친 돈이었지. 착각도 유분수지. 이것이 삼류 드라마로 영어 공부했나? 솔직히 저 여학생이 조용조용한 여자였고 정말 글쓴이님 아들이 좋아서 잔 거라면 글쓴이님께서 오지랖에 너무하신 건데 처음에 조용히 말하셨는데 여자가 젖다구로 나오니 개념 안 박힌 거 진증했으니 물 끼얹으신 것도 잘하신 거예요. 남자친구도 있는 여자가 미성년자랑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휴학? 사람들이 까는 거? 당연한 걸 참 당당하게 자기가 무슨 피해자인 마냥 어이없는 여자네. 명문대까지 갈 정도면 상식은 박힌 줄 알았더니 잊어버리세요. 일단 아들이 좀 속상해 할 테니 남자친구 있는 거 이런 거 얘기해 주시고 마음 다잡을 때까지 옆에서 잘 보살펴 주세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있답니다. 남자친구랑도 헤어지고 남친도 있는 년이 잘하는 짓이다. 어머님, 저도 17살 남자애와 19살 과외를 하고 있는 22살 영어 여자 과외 선생님이에요. 일단 어머님 글이 자작이라는 전제가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께서 잘못하신 행동은 없으시다고 봅니다. 일단 그 여선생님께서는 성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인드와 과외 선생님으로서 지녀야 할 책임감 따위가 존재하지 않는 좀 멘탈 쓰레기적 사고를 가진 여성분인 것 같네요. 대학만 좋게 나온. 저도 남자애들 둘이나 가르쳐봐서 아는데 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고등학교 남자애들 그렇게 막 철들고 그런 애들 아니에요. 충분히 어긋날 소지도 있고 삐뚤어지게 나갈 소지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붙잡아주고 붙들어주고 잘못된 길로 가면 야단쳐서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과외 선생님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여태껏 믿고 있고 아이들의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는 신념과 더불어 저에게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특히 어머님처럼 맞벌이를 하는 자제분들은 더 그렇죠. 부모님과 의사소통할 시간이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근데 어머님 아들 과외 선생님께서는 일단 그런 어른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가르치는 것은 대충 받아 챙겨 먹고 남친이 있어도 시들한데 한번 어린 놈 꼬셔봐서 신나게 놀아나 볼까? 대충 이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은근 이런 녀석들이 있습니다. 몇몇은 저한테 건드려 보라는 미친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머님의 행동은 과외 2년 경력자인 제가 보기에도 꽤나 관대한 처사이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교제로 고발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 과외 선생 마인드는 이러했을 거다라고 아드님과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같은 영어 여자 과외 선생님으로서 멘탈 쓰레기 같은 과외 선생이네요. 힘내시고요. 글 보니까 자작 아닌 것 같은데. 이번 사연은 순하기만 해서 친구들에게 무시당하던 남편이 답답해 보였는데 반전이 일어난 사연입니다. 후기도 사이다 감동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아줌마입니다. 답답한 남편을 둔 어떤 분의 사연을 보고 저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제 남편은 착한 사람입니다. 착하다기보다는 순하디 순한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요? 일단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든 지인들과의 사석에서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 남편이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오히려 제가 흥분을 하고 화를 못 참는데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별 감흥이 없는 것 같네요. 예를 들면 시댁 식구들과 밖에서 식사를 하면 꼭 남편이 계산을 합니다. 신혼에도 어쩌다 한 번은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왜 매번 당신이 계산을 하냐고 해도 내가 오빠인데 뭘 이런 식이에요. 남편이 사람은 좋아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곳이 많긴 한가 봐요. 두 개의 모임을 나가는데요. 하나는 지역 정치 모임이고 하나는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온 친구들 모임이에요. 친구들 모임에는 가족들을 동반해서 모이기도 하거든요. 그 모임에 가보면 남편 친구들이 남편을 놀려먹곤 해요. 남편 살찐 것 같고 놀리고 말꼬리 잡고 놀리고 처음에는 남편 친구들이 다 같이 서로 놀리고 웃고 떠들고 해서 예능 프로그램 한 편을 보는 것 같아서 그 분위기가 재밌었어요. 근데 그 모임에 여러 번 가다 보니 놀림의 대상이 되는 빈도수가 남편이 가장 많은 거예요. 슬슬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얘기를 해봤는데 어렸을 때부터 친구라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 건데 그걸 뭘 어쩌냐는 식으로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내 남편을 누가 무시하면 나도 같이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근데 이 남편 친구들이 그나마 좀 괜찮은 것은 어른들끼리 있을 때는 무슨 새끼 해도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절대 장난으로라도 욕을 하거나 누군가를 비방을 하거나 하는 발언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거나 말거나 남편이 깔아뭉개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으니 그 남편의 친구들 모임에 제가 핑계대고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 모임을 남편도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저 친구 좋아서 해벨레하는 남편을 제가 못 나가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저만 안 나갔죠. 그러던 중에 작년 이맘때 남편이 금요일에 퇴근을 해서는 체한 것 같다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토요일이 남편 친구들 모임 날이었는데 그 모임에도 못 가고 집에서 계속 누워만 있더라고요. 소화제를 먹어봐도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체한 것 같다 하며 침대에 누워 있길래 저는 그냥 밀린 집안일 하고 아이들 끼니 챙겨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일요일도 토요일과 같은 하루를 보냈고요. 월요일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체한 느낌이 계속 있다길래 회사에 얘기하고 쉬라고 했더니 그 정도는 아니라며 출근을 하더라고요. 저도 아이들 학교 보내고 출근을 했어요. 출근해서 사무실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뭔 일인가 했더니 남편이 병원 응급실에 있다고 거기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얘기하고 정신없이 남편 친구가 알려준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 남편 친구 얘기로 의사가 남편이 채기가 있다고 한 것이 심근경색이라고 당장 입원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심정지가 온다거나 하는 응급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의사가 얘기하기로는 심장의 70%가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더군요. 의사는 또 심장 이식마저도 고려해 봐야 할 상황이라고 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 좀 더 빨리 오지 그랬냐는 의사의 말에 지난 금요일부터 남편이 채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때 병원에 와볼 걸.
아니 토요일에라도, 아니 어제라도 와볼 걸 하며 자책을 하고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의사 얘기로 스텐트 시술을 해봐도 그다지 효과는 없겠지만 일단 시술은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에 남편을 병원으로 끌고 왔던 남편 친구가 엉엉 울더군요. 누가 보면 꼭 응급실이 장례식장인 줄 알 정도로 슬프게 울더라고요. 저도 울면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근데 의사의 말로 봤을 때 인터넷상에서 나오는 말로는 길어야 5년 산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시부모님도 오시고 남편 친구들도 저녁 때 다들 오더라고요. 오더니 얘기를 다 들었는지 자기들끼리 부둥켜 안고 울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남편 얼굴을 보고 잠시 계셨는데 남편 친구들이 연로하시다고 댁으로 가시라고 하며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남편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회의하듯이 얘기를 하다가 친구 한 명만 남고 돌아갔어요. 일반 병실로 옮기고 며칠간 남편은 그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저는 집에 가서 아이들 케어하라며 남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밤에 남편 곁을 지켜줬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남편 친구들이 남편을 다른 병원으로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신이 없어서 남편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고 의사와 얘기를 해보니 스텐트 3개를 하고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더라고요.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하면서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시술을 받았어요. 시술을 받고 며칠이 지나고 의사가 정말 반가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수술이 잘 돼서 이제부터 술, 담배 하지 말고 약 잘 챙겨 먹고 음식 관리 잘 하면 된다고요. 그 소식에 남편 친구들이 그날 저녁 병원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더니 또 자기들끼리 부둥켜 안고 엉엉 울더라고요. 환자 병문안을 왔으면 환자와 그 가족을 위로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제가 남편 친구들을 위로해주고 수술 잘 됐다며 안심시켜주고 했네요. 그리고 남편은 며칠 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하면서 병원비를 결제하러 갔더니 병원비가 결제가 돼 있더라고요. 같이 있던 남편 친구에게 물어보니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병원비를 결제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분에게 이러시지 말라고 하며 남편이 알면 제가 혼날 거라고, 그리고 남편 보험 들어있어서 보험 처리하면 된다고 병원비 돌려드린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친구가 끝끝내 거절하더라고요. 보험금 받으면 남편 몸에 좋은 거 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남편 친구가 남편과 저를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에 와서 병원에서 가져온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 친구가 남편에게 무슨 봉투를 주더라고요. 남편은 그걸 또 좋다고 넙죽 받더라고요. 그 봉투 열어보니 50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 친구 모임 5명이 100만 원씩 모아서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부담도 돼서 돌려주려고 했는데 남편 친구가 저 새끼 저거 바보같이 착하기만 해서 맨날 내가 놀리고 그랬는데 죽으면 어쩌나 했어요. 살아줘서 고마운 마음에 우리 친구들이 모은 돈이니까 그냥 재수 씨가 받으시면 좋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편 친구들이 퇴근하고 다들 저희 집으로 왔어요. 처음에는 남편 친구들이 남편에게 괜찮냐고, 몸 상태는 어떻냐고 물어보며 울먹거리는 친구도 있고, 엉엉 울며 살아나줘서 고맙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하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다시 또 남편에게 장난을 시작하더라고요. 남편 친구 한 명이 야, 내가 아는 심장 전문 동물병원이 있어. 다음엔 거기로 가보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는 또 아, 거기 나도 알아. 그 병원 옆에 내가 단골인 돼지부속집이 있는데 너 심장 이식 필요하면 거기서 내가 실한 놈으로 심장 하나 빼올게. 이러더라고요. 남편 뚱뚱하다고 돼지에 빗대서 놀리는 거죠. 그 말에 남편도 같이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날은 왠지 남편 친구들의 그런 말들이 하나도 거슬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날뿐만 아니라 그날 이후로는 남편 친구들의 우정을 알기에 남편이 친구들에게 놀림받아도 남편이 왜 웃기만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 후에 남편은 굉장히 피로를 잘 느꼈어요. 퇴근해서 집에 오면 녹초가 돼 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얼마간이 지나서 남편이 피로를 좀 덜 느끼고 해서 회복이 좀 되었나 보다 했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걷기 운동을 하라고 남편에게 말했나 봐요. 그날부터 저녁마다 남편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 번갈아 가면서 집으로 와서 저녁 먹고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남편을 욕하면서 끌고 나갑니다. 끌고 나가서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오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이 화장실에 숨어서 남편 걷기 시키려고 찾아온 친구에게 자기 없다고 하라고 했는데 제가 남편 친구에게 오빠, 땡땡이 아빠 아직 퇴근 안 했어요 하면서 눈짓으로 화장실을 가리켰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 친구가 화장실 문을 벌컥 열고 남편을 또 욕하면서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친구들 덕분에 남편은 회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남편 오래 살아야죠. 언젠가 한번 남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병원에 갔을 때 내 놀림감이 사라지는 줄 알고 걱정 많이 했다. 이런 얘기요. 예전 같으면 우리 남편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빴겠지만 하나도 기분 안 나쁘더라고요. 남편 친구들 놀림감 사라지면 안 되죠. 남편이 더 건강해져서 오래오래 늙어서까지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어주길 바라고 있네요. 늙어서 꼬부라진 할아버지들이 10대들이 하는 욕을 하며 장난치는 모습도 귀여울 것 같아요. 이번 일로 정말 남편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그 오빠들에게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분들이 남편에게 그랬던 것처럼 남편과 함께 열심히 도우려고요. 착한 남편이 답답해 보이기만 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착하면 복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생각해보니 남편이 여기저기서 호구짓을 하면서 제 권리도 못 찾고 남한테 뺏겨버리는 멍청이는 아닌 것 같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세요.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일신사에 보냈던 글에 많은 분들이 감동적이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심근경색 경험했던 분들께서 올리신 댓글도 많이 보이더군요. 요즘같이 날이 쌀쌀해지는 시기에 건강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담배 많이 피우는 분들 모두 금연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편도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었거든요. 시술 후에는 담배 생각도 전혀 안 난다고 하기는 해요. 본인도 많이 놀랐겠죠. 술도 거의 안 하고 퇴근하면 집에 바로 오고 했어요. 한 1년간은 거의 9시쯤 되면 남편은 피로가 확 몰려와서 주체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10시, 11시까지도 피로가 확 몰려오거나 하는 증상도 거의 없네요. 정말 남편 친구들 덕분이죠. 채기가 있는 게 오래 간다는 말을 듣고 병원으로 남편을 끌고 간 것도 남편 친구들 중 한 명이었고, 다른 병원으로 옮긴 것도 퇴원 후에 저녁마다 남편 끌고 나가서 공원 한 바퀴 돌고 온 것도 남편 친구들이었고요. 지금도 남편은 너무 추운 날 아니면 매일같이 걷기 운동을 하고 와요. 1년 가까이 남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남편과 함께 공원 한 바퀴 돌고 왔는데 그것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퇴근 시간이 되면 남편에게 친구들로부터 전화가 와요. 뭐 하냐? 걷기 운동은 했냐? 이런 것을 간단히 묻고 나서 남편에게 이상한 소리 하면서 놀리고 욕하고 말싸움하다가 전화를 끊는데 뭘 가지고 그렇게 말싸움을 했는지 내용을 물어보면 이유도 없어요. 가끔 처음 듣는 욕이 들리는데 물어보면 남편 동네에서만 쓰던 욕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친구와 통화한 내용 녹음 파일 들어봤는데 이상한 논리를 펼치다가 남편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웃긴 예능 한 편 보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그걸 또 재밌다고 친구가 자기를 신나게 놀리도록 더 부추기고요. 남편은 그렇게 당하면서도 재밌어 하는 것이 이해도 가더군요. 하루는 남편 친구 한 명이 전화를 했는데 남편이 왜 전화했냐고 했더니 오늘 짜증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너한테 욕하려고 전화했다 이 새끼야 이러고 남편은 끊어 이 새끼야 이러고 이 내용만 가지고 20분을 싸우더니 서로 잘 자라고 하고 전화를 끊는 경우도 있었어요. 남자들 참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할 얘기는 없는데 통화는 하고 싶고 서로 그리워하는 친구들인가 보다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 친구 한 명이 전화를 해서 남편에게 서태지 노래를
부르라고 계속 그랬나 봐요. 남편이 무슨 서태지 노래냐고 했는데 계속 불러보라고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에게 수태지 노래를 부르라는 거였어요. 남편이 또 끊어 이 새끼야 이러고 남편 친구는 노래 안 불러주면 안 끊어 이 새끼야 이러고 계속 싸우다가 남편이 결국 진정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이러고 노래를 했더니 그 친구가 남편 보고 노래 더럽게 못한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남들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저는 남편과 친구들의 우정을 알아서 그런지 하나도 이상하지 않네요. 오히려 재밌어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과 친구들 백발이 되어서도 어렸을 때 하던 욕하며 노는 모습 정말 귀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는데 남편분은 5분이나 있고 참 부럽습니다. 남편 친구분들 유머 스타일이 딱 제 스타일인데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